상업지역을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업지역을 기존 면적 대비 2배에서 3배까지 늘리겠다고 합니다. 땅값이 천정부지 올라가는 소리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부메이커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갑작스럽게 굉장히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번 2월 달에 발표한 서남권 도시 대개조에 이어서 그 다음번에 발표한 강북 대개조에 대한 내용들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내용이 너무도 중요한 내용이 많고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같이 공부해 주시면 너무 좋을 만한 내용이 많아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전달드릴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보고, 이 중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든 내 집 마련을 하시든 꼭 알아두면 좋을 만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호재들에 대한 얘기들을 같이 한번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급작스럽게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료가 급작스럽게 조달을 해서 뭔가 되게 잘 꾸며져 있진 않지만, 이런 자료들일수록 가공된 자료를 보시기보다 서울시에서 직접 발표할 때 썼던 그 자료를 바탕으로 그 근거 자료들을 같이 정리해서 보는 습관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자료가 뭔가 부족해 보이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럼 한번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1.5배속으로 시청해 주시길 권장드리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자료를 만드는데, 그리고 영상을 촬영하는데 되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다시 강북의 전성시대를 만들겠다라고 비전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번 서남권에 대한 발표를 한 것도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서 사람들이 되게 놀래기도 했고 기대감도 되게 많이 올라와 있기도 해요. 근데 이번 발표도 정말 보면서 느끼는 게, 오세훈 시장이 지난번 시장할 때 못 이뤄냈던 것들, 그리고 서울시정을 정확히 알고 있구나, 서울시에서 뭘 해야 되는지도 명확히 알고 있고, 지금 이대로 개발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시간만 흘러간다면 향후에 서울이 어떻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좀 걱정들이 담겨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좀 보여져요. 그리고 지금 현재 추진하려고 하는 이런 정책들은 앞으로의 서울을 만들어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장이 실제로 시정에 있어서 이런 작업들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어떤 관점으로 도시개발을 좀 바라보고 있는가, 서울시장이 직접 구상하고 있는 이런 그림들을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그려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26일날 발표한 자료들을 같이 분석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남권 대개조에 이어서 두 번째 발표를 했어요. 네. 도시공간 대개조 원년으로 선포를 했죠, 올해를. 그래서 올해는 이런 비전 선포를 하고 하나하나 본인 임기 중에 실현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안건들은 직접 챙기고 있다는 모습이 정말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강조한 거는 강북 대개조였습니다. 강북 대개조. 어떤 식으로 대개조 하겠냐라고 하면서 지금 현황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합니다. 지금 현황 딱 들어맞게 얘기를 하고 있죠. 동부권, 서부권 총 11개구에 걸쳐서 있는 이 강북권은 서울 내에서 부지로 보면 굉장히 큰 부지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고, 현재 이 강북권에 머물고 있는 인구수 또한도 굉장히 많은 인구수가 분포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강북권이 어떻게 자리를 잡게 됐냐라는 배경을 설명을 하고 있죠. 네, 처음에 종로에 도심 일대에 사람이 모였다면 이 모인 사람들이 주거지가 부족하니까 흩어졌죠. 강남은 대규모 개발을 하면서 신도시처럼 개발이 이루어졌고, 그쪽에 중심 업무지구, 상업시설, 그리고 교육, 문화, 각종 인프라가 다 몰려서 그쪽엔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강북엔 어떤 것들이 지어졌죠? 네, 맞습니다. 그냥 급작스럽게 지어진 저층 주거지들, 그리고 위로는 철길이 놓이고 신규 택지가 조성되긴 했지만 막연하게 아파트 단지들만 대규모로 확충되었지 여기에 인프라가 같이 구축되면서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게 너무 아쉬웠던 거죠. 뭐냐면 공공시설, 문화시설들이 굉장히 부족했고 상업부지가 너무 적다 보니까 오피스의 유치가 적었어요. 즉 직장의 숫자가 굉장히 적었다는 거고, 이런 직장이 위치하지 못하다 보니까 상업시설들이 활발하게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서울 내에서의 배드타운으로 전락해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랬던 강북권이 시간이 흘러서 50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라고 했을 때,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일자리가 부족하고 주거시설은 막연하게 노후화만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서 보면 정확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30년 이상 노후주택의 절반이 강북권에 집중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문제점을 정확히 꼬집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들에 사업성까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지역이 앞으로는 더 젊어지기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안의 문제점, 현재의 문제점을 명확히 알고 있는 거죠. 물론 이런 강북권 중에도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면서
일부의 개발을 같이 읽어내는 곳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곳들을 제외한 많은 부분에서 부족함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강북권 내에 있는 모든 구들이 다 발전을 못 이뤘다? 이건 아닙니다. 성동구, 마포구, 그리고 서대문구 일부, 그리고 광진구의 일부 같은 경우는 이 강북권 내에서도 나름 그 고유의 특색을 잘 살려가면서 기업 유치도 했고 개발도 많이 이뤄냈고 그 지역 내에서 입지도 확고하게 굳혀놓은 구들도 있어요. 하지만 많은 지역에 많은 구들이 개발 호재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발전을 못 이뤄내고 있고 아직까지는 강남권에 비해 소외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려면 어떤 게 있어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 일자리입니다. 일자리를 근데 확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사업성이 나와야 됩니다. 그 부지에 상업부지가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 뜻이 뭐냐면요, 땅값이 올라줘야 돼요. 자, 그럼 이런 강북권의 문제점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일자리가 나타나줘야 됩니다. 그리고 주거환경이 개선돼야 돼요. 현재 거주하기 힘든 환경의 노후주거지만으로는 젊은 사람들을 다시 끌어들일 수 없습니다.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없어요. 이런 저층 노후주거지만으로는 지역의 개발을 일궈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개발이 가능한 그런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그런 얘기들을 바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개발을 이끌어낼 땐 땅이 있어야겠죠. 민간에서 니네 알아서 잘해라 라고 하면 이 지역의 개발이 일어날까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강북권에는 많은 대규모의 유유부지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공공이 확보할 수 있는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땅들의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이런 땅들을 활용해서 이런 땅들에 굉장히 좋은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다시 한번 강북 또한도 발전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기반에는 뭐가 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강북권에는 유수의 양질의 대학들이 분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대학과 연결되는 각종 산업들을 유치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강북하면 뭐가 떠오르죠? 네, 맞습니다. 자연환경이죠. 북한산에서 어우러지는 그런 모습, 그리고 강북권 내 자연환경을 잘 살릴 수 있는 시설들을 만들고 유치하고 개발하겠다라고 하고 있죠. 자, 그럼 그런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설명한 것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활력 넘치는 일자리 경제도시 강북을 만들겠대요. 그래서 세 가지 카테고리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쾌적한 주거환경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미래형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건지 그런 제안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여드렸던 자연환경을 어떻게 감성적인 문화공간으로서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자연환경 시설로 만들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과 일자리, 이 두 가지를 가장 핵심 키워드로 삼았었죠. 이걸 어떻게 개선할 거냐? 쉽습니다. 인센티브를 줘야죠. 주거환경지는 공공에서 해결할 수 있는 영역보다는 민간에서 개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민간에서 개발이 이루어지려면 이거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뭐죠? 돈이 돼야 됩니다. 돈이 되려면 사업성이 확보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사업성 확보를 할 수 있게끔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고 사업성이 확보가 됐어도 속도감이 있게 진행이 돼야 돼요. 이런 속도감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시켜줘야 최대한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게 도와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좀 지지부진했던 곳들도 한 번 더 꿈꿀 수 있게 이런 도움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개선을 해줌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확보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막연하게 야 니네 기업들 강북권에 한번 들어와 그러면 세제 혜택 줄게 한다고 들어오나요? 아니죠. 개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높은 오피스를 지을 수 있어야 되고 사업성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높은 오피스는 막연하게 지을 수 있나요? 아니죠. 그 땅의 용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땅을 늘려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상업부지, 상업시설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땅, 상업용지의 확보입니다. 그런 상업용지의 확보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화이트 사이트를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굉장히 좋아하는 게 해외의 좋은 사례들을 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서울에 대입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화이트 사이트는 그런 거예요. 도심 내에 공공부지 개발을 할 때 서울시가 먼저 계획을 하고 사업자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사업 시행자가 이거에 걸맞는 사업 방안을 가지고 와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합당하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거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사업을 할 수 있게 최대한의 도움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맞죠. 이게 시장론자 관점에서도 개발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인센티브, 그리고 정말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지지부진했던 곳들도 각종 사업자들이 제안하는 상황이나 각종 사업자들이 제안하는 형태에 따라서 조금은 속도가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관심 가져야 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을 확대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업지역을 기존 면적 대비 2배에서 3배까지 늘리겠다고 합니다. 땅값이 천정부지 올라가는 소리 들리시나요? 네. 저는 일부 지역에서는 혁신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세부적으로 적용되는지 한번 볼까요? 주거환경 개선한다고 했죠. 사업기간을 단축시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노후단지들 어떻게 바꾸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패스트트랙이라는 단어 또 나왔죠. 신통기획이라고 하는 것들 최대한 많이 선정해 줄 테니까 니네 한번 도전해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어요.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얘기들이죠. 이거는 근데 강북권에만 국한된 건 아니에요. 서울 전역에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들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최대한 혁신적으로 풀어서 서울이 다시 젊어질 수 있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게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처럼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답보된 상태로 10년, 20년 흐르면 서울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30년 이상 건축물들이 60%대에 육박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서울은 활기를 잃게 될 거예요. 이거를 알고 있는 거죠. 이대로 진행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올 거라는 거를 오세훈 시장은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욕먹고 힘들더라도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을 혁신적으로 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관심 가지게 된 포인트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이거 엄청나게 큰 이벤트죠. 역세권에서 350m 이내에 있는 이런 재건축 사업장 같은 경우는 준주거지로 종상향 시켜주겠다고 합니다. 이거는 포인트로 삼고 찾아봐야 되겠죠. 역세권 350m 이내에 들어와 있는 3종 주거지 중에 재건축 사업성이 지금도 괜찮을 만한 사업장들을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곳들은 지금도 괜찮았는데 앞으로는 더 괜찮아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사업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역세권인데 3종인데 이미 용적률을 250%, 270%까지 쓰고 있는 곳이 있다. 인센티브를 받아서 270%까지 쓰고 있는 곳이 있다. 이런 곳들은 사실상 이걸 풀어준다고 무작정 사업성이 올라가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곳들 위주로 보시기보다 이미 사업성이 확보가 돼 있는데, 이미 3종 주거구역인데, 이미 3종 일반 주거구역인데 역세권에 350m 이내에 있다. 여러분들은 그런 곳들의 사업성 분석을 빨리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핵심 포인트죠. 게다가 고밀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 용적률을 1.2배까지 올려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주택을 보유하셨다. 매도의 기회가 왔습니다. 한 번 정도 매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곳을 이제 내 집 마련하면서 이 다음번 도약을 바라보면서 뭔가 준비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탄생하실 수 있어요. 왜냐? 사업성이 안 나오는 곳들도 이제 정말 크게 개선이 될 겁니다. 여기서 표기하고 있는 단지들만 해도 65개 단지 42,000세대입니다. 여기에 대부분 들어가게 되는 곳들 어디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상계, 중계, 월계, 번동, 창동, 방학, 신내 일대죠. 여기에 구축 아파트들 역세권에 밀접해 있고 용적률이 좀 많이 차 있어서 재건축 사업성이 조금은 떨어진다라고 하고 있는 곳들이 이제 용적률을 1.2배까지 받게 된다면 어떨까요? 다시 한번 재건축을 꿈꿔볼 수 있는 사업장들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런 곳에서 이미 용적 상한을 다 쓰고 있는 곳들 위주로 보시지 말고 용적 상한을 적게 쓰고 있는 단지들을 빨리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들이 서울 전역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강북권에서 얘기했다고 강북권에서만 볼 게 아니라 서울 전역에 이런 지역들을 빨리 찾아서 여러분들의 핵심 목록에 카테고리화 하시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오늘 자료를 급박하게 빨리 만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 집 마련을 하실 때 이런 대상의 아파트를 적정가에 여러분들이 잘 갖고 보유하시면서 거주하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향후에 그만큼 대가를 얻게 될 수 있을 만한 호재들이죠. 자, 근데 모든 걸 그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이게 된다고 바로바로 1년, 2년, 3년 내에 다 진행되나요? 아니에요.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거죠. 용적률 200% 미만인 곳들, 그리고 역세권 350m 이내. 이거 교집합일 경우 너무 좋고요. 교집합이 아니더라도 용적률 200% 미만인데 고밀 개발을 할 수 있는 곳들이라고 선정되는 곳들은 충분히 큰 호재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곳이죠. 근데 이런 곳에서 이미 용적률을 거의 가득 채워서 쓰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곳들이 뭔가 이제 현수막이 걸리고 뭔가 바뀐다라고 하는 것들까지 여러분들이 찾아다니면서 매수를 꿈꾸셔야 되냐? 저는 지금 당장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런 곳들이 살만하고 다른 호재까지 곁들여서 괜찮은 곳이다. 근데 가격까지 괜찮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재건축 사업성을 논의하지 않더라도 그냥
매수하시기에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단지들은 재건축과 결부짓지 않고 그 고유의 아파트 가치만으로 괜찮은지 여부를 따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가격도 좋고 너무 다 좋은데 그런 곳이 역세권 350m 이내에 있네? 근데 그런 곳이 용적률도 200% 미만을 쓰고 있어. 이러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곳이 전고점 대비 지금 한 30% 정도 내려와 있고 전월세가는 또 굉장히 괜찮아지고 있고 개선되고 있어요. 근데 주변에 공급은 없고 호재들이 많습니다. 자, 이곳 매수를 망설이실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영끌이 아니라 능력이 되는 한 그런 곳들은 내 집 마련하기에 굉장히 좋은 곳이라는 것이죠. 물론 살기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구축에 대규모 택지로 한 번에 개발됐던 그런 지역이니까요. 자, 여기서 한 번 더 말하고 있죠. 노후 저층 주거지 재개발 구역 지정 요건을 완화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기대감이 없었던 곳도 재개발을 한 번 더 꿈꿀 수 있게 열어주겠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서 노후도를 또 한 번 완화했어요. 근데 저는 이 노후도 완화하는 거는 한편으로는 환상을 꿈꿔보게 할 수는 있지만 향후에 한번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험도도 갖추고 있다. 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신통으로 선정이 되고 모아타운이 선정이 된다고 무조건 호재냐? 이거는 일부는 호재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투자해서 정말 재빨라서 정말 선정되기 이전에 들어갔다가 선정되고 나서 일부 수익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신속함을 가지고 있고 다른 분들보다 좀 보는 눈이 빨라서 그런 것들을 먼저 찾을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런 건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곳에 내 집 마련을 하면서 뭔가 신축을 꿈꾸면서 들어간다? 라고 하기에는 이렇게 구역 지정 요건 완화된 것만으로 당장에 개선된 곳을 매수하시기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노후도가 60%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조합 설립 요건도 낮춰서 이제 막연하게 조합 설립이 막 진행되는 곳들이 탄생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곳들이 사업성이 무조건 담보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개발을 보실 때는 특히나 첫집 마련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사업성 분석을 면밀히 해보실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못한다? 그러면 재개발 들어가지 마세요.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거를 꼭 알아두고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기 바라면서 한 번 더 보여드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쨌든 재개발 구역 지정 요건이 완화되면서 구역 지정이 되는 곳들이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기대감이 생기게 될 것이고 그 주변의 지가가 조금씩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거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 중요하죠. 모아타운 선정되고 뭐하고 하는 곳들도 있고 하는데 이 주변 강북권의 가장 큰 게 뭐였냐면요. 자연경관지구였고 고도지구였어요. 뭐냐면 산지 밑에 산 중턱에 위치한 그런 주거지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 곳들은 고도지구에 걸려서 높이 규제를 상당히 크게 받고 있었어요. 특히나 이 북한산 주변 보세요. 이 북한산 주변일 때 엄청나게 넓은 구역이 고도지구가 걸려 있었거든요. 이거 완화하게 해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커요. 20m까지밖에 못 짓던 건축물 45m까지. 높이 하나가 이루어지는 거 엄청 큰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자연경관지구 3층까지밖에 못 지었어요. 근데 이런 곳들을 7층까지 지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한 용적률도 1.2배수까지 올려줘요. 사업성을 기하급수적으로 올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에 특히 수유 일대, 안암 일대, 그리고 안산지구 이쪽 지역의 10개소 같은 경우는 아예 적용 대상에 들어간다라고 표기를 해주고 있죠.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자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일자리는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거 상업지역을 늘려주겠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강남 수준으로 상업지역 면적을 확대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보시면 강북권이 확실히 다른 곳들에 비해 서남권, 동남권, 도심권에 비해 상업지역 면적이 굉장히 적었죠. 이렇게 넓은 면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업지 면적은 정말 적었어요. 그래서 이런 곳들에 상업지를 추가 지정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간에서 갖고 있는 그런 땅을 막연하게 상업지역으로 늘려줄까요? 아닙니다. 대규모 유유부지에다가 그런 사업성 완화를 통해서 사업성을 확보를 하고 그런 곳에 뭘 넣겠다라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일자리를 넣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대규모 유유부지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 관심 가지셔야 되냐면 대부분의 이런 상업지들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아세요? 역세권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세권 인근이 종상향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역세권 121개소
여기에 플러스 추가 역세권 49개소를 포함해서 170여 개소에 달하는 곳에 일부 상업지를 넣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될 만한 지역을 찾아봐야 되겠죠. 될 만한 지역 딱 보여주네요. 어떻게? 이미 역세권인데 더블 역세권이 되는 곳들, 그리고 신설역이 들어오는 곳들, 그리고 광역 교통망이 추가로 들어오는 곳들이라고 거의 명기돼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본다면 안 보이다가 보이는 곳들 어디 있나요? 세전역, 홍제역, 광흥창. 여기는 원래 기존에 많이 표기되지 않는 곳인데 보이고 있습니다. DMC는 원래 많이 보이던 곳이에요. 기름 안 보이던 곳이죠. 미아사거리 일대 안 보이던 곳입니다. 우이 신설선 다니는 우이역 안 보이던 곳이죠. 방학역 안 보이던 곳이에요. 게다가 상계역 일대가 또 안 보이던 곳인데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에 추가된 신내역 일대, 망우역 일대 또한도 대규모 개발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표기해주고 있죠. 그리고 원래 좋았던 청량리와 왕십리는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였고요. 그래서 여기에 표기된 이 역세권은 다시 한 번 더 집중적으로 봐주셔야 되는 그런 역세권이라고 표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는 그런 것들인 거예요. 자, 그럼 아까 말씀드린 화이트 사이트가 어떤 곳이냐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화이트 사이트에는 일단 일자리 기업 유치를 의무화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업 제안을 할 때 일자리 기업을 어떻게 유치할지 이런 계획서도 가지고 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화이트 사이트의 첫 번째 사례를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를 하면서 바로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광운대 역세권 부지였어요. 광운대 역세권 부지는 현대산업개발이 계속 여기를 어떻게 개발하겠다라고 공공이 같이 민간이랑 참여를 해서 이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확정이 됐고, 이 광운대 역세권 부지에 이 뒤에서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현대산업개발은 본인들이 이전하겠다라고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갈 사업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사례를 앞으로 더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강북권에 양질의 직장을 넣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적정 위치가 어디냐라고 얘기까지 해주고 있는데, 대규모 공공개발부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곳이 바로 창동 차량기지 이전지, 그리고 대규모 민간부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곳이 창동 NH농협부지 등이 있다라고 표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곳들은 기존에도 관심 가졌지만 이 인접지들은 지금부터도 한 번 더 봐야 되겠죠. 이제는 속도감이 더 있게 주변이 개발될 거니까요. 자, 아까 말씀드린 지역들 이렇게 나열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관심 가질 만한 지역 어디에도 있나요? 이걸 여기서 나눌 필요 있나요? 다 관심 가져야 됩니다. 다 관심 가져야 되는 지역들인데 이 중에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곳은 더 빨리 관심 가져가야 돼요. 왜? 지금보다는 사업성이 월등히 좋아지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들을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첫 번째, 광운대 역세권이죠. 정말 조감도만으로 너무 멋있지 않나요? 물론 조감도대로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대기업 본사 이전 유치한다고 이렇게 발표하고 있는데 여기에 현대산업개발이 용산에 있는 본사를 이쪽 광운대 역세권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뭐가 들어가냐? 업무, 주거, 판매시설, 숙박시설, 호텔까지 같이 이전하게 되고 이 주변 일대가 다 바뀌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되냐면 조감도만으로 멋있게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대상지역입니다. 이 차량기지가 이전하게 되면 여기에 지금 철도 박차장, 검수고, 승무원 사업소들이 있는 이 부지 포함한 물류센터 부지, 이 출고장 부지가 다 사라지고 이 지역에 공공주택을 포함한 이런 업무시설, 숙박시설, 편의시설, 판매시설들이 자리 잡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여기 위가 지상철, 이 차량기지가 막음으로써 좌우가 어떻게 됐었죠? 단절돼 있었어요. 근데 이 단절된 공간들이 서로 연결짓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좌측 부지는 어떤 효과를 받나요? 네, 중랑천 일대에 대한 진입이 빨라지고 동부간선 진입이 빨라지고 좌우에 단절됐던 시설들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효과를 맛보게 되는 거죠. 게다가 여기에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땅값이 상승하게 될 겁니다. 이 땅값의 상승은 이 주변 인접지들의 공동주택들의 사업성을 다시 한번 올려줄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사업성을? 맞습니다. 재건축 사업성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 광운대 역세권 개발 계획은 발표는 한참 전에 일어났었고 착공도 계속될 거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속도감이 붙어서 급물살을 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럼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바로 미미삼이죠. 여기에 재건축 대상 아파트이자 대지 지분 또한도 훌륭하고 이미 3종 일반 주거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이 밀육미성 3호 아파트,
미미삼이라고 불리는 이 아파트가 어떻게 변화될지 관심 가져야겠죠. 과거 고점 대비 굉장히 많은 조정을 받아 있는데 이미 많은 분들은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입주를 하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곳들이 개발 가치가 이제는 더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역세권 부지가 개발이 되면 주택도 들어가고 상가도 들어가고 판매시설도 들어가고 공개공지 부지도 나오게 되고 공공시설 공공기숙사가 들어가고 주변에 학교가 많으니까 이 대학생들을 위한 공공기숙사까지 포함해서 짓는다라고 하고 있어요. 게다가 오피스와 오피스 호텔 그리고 업무시설이 같이 위치하게 됩니다. 굉장히 생기 있는 활력이 넘치는 그런 곳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라는 거죠. 여기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첫 번째 일단 대기업 본사가 이전해요. 너무 좋은 거죠. 게다가 주변 재건축이 급물살을 탈 수 있어요. 또한 지역 생활이 단절됐던 게 해소될 거예요. 그리고 자연 환경을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확보가 될 겁니다. 또한 여기에는 가까운 곳에 경춘선 숲길이 너무 좋은 인프라거든요. 이런 곳들이 이제 손쉽게 연결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경춘선 숲길 일대에 있는 아파트들도 이 광운대 역세권 개발지에 진입이 상당히 용이해지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곳들도 같이 간접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게다가 동부간선 지하화 사업은 계속 지지부진했었는데 이런 곳이 더 속도감 있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여기엔 뭐가 쓰죠? GTX-C까지 들어서게 된다면 강남까지 진입이 획기적으로 빨라지게 되는 효과까지 있게 되죠. 이제까지는 눈에 보이지 않던 그런 것들이 조금씩 가시화되는 그런 작업이 진행된다는 거죠. 게다가 이 강북권 일대에 창동을 포함해서 최대의 상업시설이 확보가 될 것이고 이거는 사업성이 너무 좋은 사업장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유수의 기업들 포함한 소규모 중소업체들까지 이 오피스에 입점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엊그제자 뉴스에 떴어요. 용산에서 노원으로 본사 이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창동 상계 일대 여기 엄청 관심 많이 가져야죠. 일단 농협부지도 있지만 창동 차량기지 이전하고 나면 이전한 부지만으로도 25만 제곱미터입니다. 25만 제곱미터면 대략 얼마일까요? 7만 5천 평 가까이 되나요? 거의 8만 평 가까이 되는 부지가 여기가 오피스 부지로 자리 잡게 될 거고 미래산업 거점으로 만들다라고 하고 있죠. 여기에 이미 만들어진 이 시드큐브 창동 여기는 너무 오랜 기간 지어지다 보니까 당장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 입주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 인프라가 아직 다 개선되지 않았고 아직 교통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나 나머지 이런 지역들까지 개발을 해서 자리 잡게 된다면 지금 이 시드큐브 창동과 서울 아레나 부지까지 포함한 일대가 다 개발이 완성되고 난다면 지금과는 정말 다른 모습으로 자리매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뭐가 들어오냐? 주거 및 판매시설 그리고 바이오 ICT 산업을 유치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동 차량기지는 여기 포함해서 여기 일대가 어떤 것까지 같이 맞물려서 개발되냐면 도봉 운전면허 시험장 부지까지 이전이 같이 맞물려 있죠. 그래서 이게 같이 이전하게 되면 정말 넓은 부지에 바이오 산단이 유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바이오 산단 R&D 센터가 유치가 되면 정말 큰 직장 그리고 좋은 병원이 들어오게 될 거기 때문에 이게 들어오게 된다고 했을 때 이 인접지에 위치한 아파트들 굉장히 기대감이 있겠죠. 이걸 우리는 관심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내 차량기지도 있고요. 아까 보여드린 내용 중에는 그러나 물론 시간은 오래 걸릴 거예요. 이제 논의되기 시작한 거는 앞으로 10년 대계 사업일 거기 때문에 그래도 관심은 가져야 된다. 이 시내 차량기지 이전도 굉장히 오랜 기간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일단 상봉 망우역 복합역사 개발 그리고 차량기지로 본다면 이문 차량기지도 있어요. 그리고 청량리 차량기지도 있고 아까 보여드린 신내 차량기지 이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좀 급가속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동부 화물터미널 복합개발 부지예요. 이거는 당장 내년에 착공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는 노후화돼 있고 다른 곳들보다 조금 더 관심 가져주면 좋을 곳이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광진 구리 일대에 정말 큰 개발 계획을 갖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이죠. 이거는 구이동 일대 개발과 맞물려 있어서 이건 다음 기회에 한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해볼게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차량기지 이전과 화물터미널, 터미널 부지 이전에 대한 얘기를 드렸다면 이제는 기존에 있던 시설들을 어떻게 바꿀지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바로 은평구에 위치한 서울 창조타운이에요. 기존에 있는 서울 혁신파크 부지는 부지의 위치는 좋았지만
뭔가 기업이 위치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개발도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뭔가 외딴 섬에 학교 하나 있는 느낌처럼 개발된 유유부지라고 하는 느낌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곳에 서울 창조타운을 만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생기게 되면 조금의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뒤에 바로 보이는 북한산이 조금 가릴 수 있는, 그러나 이 창조타운에 들어선 곳에 위치한 사람들이 그곳을 향유하기에는 굉장히 좋으나 이 불광역 뒤편에 위치한 사람들이 그쪽 북한산 쪽을 바라보기에는 뭔가 아쉬움이 남아서 반대 세력도 충분히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층고 제한을 조금 둬서라도 이런 개발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곳의 조감도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뒷부분을 녹지로 놓고 학교를 넣고 여기에 같이 향유할 수 있는 녹지를 넣은 다음에 업무시설과 컨벤션 숙박 그리고 각종 창업과 관련된 지원시설들을 넣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넣게 되면 조감도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런 곳들은 지금 보면 대규모 녹지광장과 랜드마크 타워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가로변에는 여의도에 있는 더현대 서울보다 큰 복합문화 쇼핑몰을 조성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상업시설을 유치했을 때의 특장점이겠죠. 밀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구수는 충분하고 이용할 사람 많으니까 이런 복합시설 들어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가 뭐 더현대처럼 되어질까? 그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 지역 내 사람들은,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사실상 많은 상업지나 복합문화 쇼핑몰 같은 경우를 이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먼 데까지 이동을 해야 됐었거든요. 그런데 뭔가 개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너무 좋겠죠. 근데 저는 근데 이 창조타운의 아쉬운 점은 바로 도로교통이에요. 도로교통이 아쉽습니다. 통일로는 개선하기가 힘들거든요. 이 통일로의 개선이 없이 이 공간만 개발을 한다. 물론 연신내 일대 GTX-A가 들어오면 당연히 나아지긴 하겠지만 도로교통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로 이런 것들을 다 유치할 수 있을까에는 저는 퀘스천 마크를 던져보고요. 근데 발표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이게 아까 보여드린 이 창동 차량기지 이전과 도봉 면허시험장 부지예요. 이 부지만으로도 너무 넓지 않나요? 정말 이 넓은 면적이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어떨까요? 네, 기대됩니다. 창동 차량기지 이전은 지금 계속 공사 중이에요. 이미 진접 쪽에는 완공 예정지로 표기가 돼 있고 지금 한참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원래 내년에는 이전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저는 늦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서 늦어도 27년에는 완공돼서 이전이 이루어질 거고, 그러면 이 부지 일대에 어떤 게 생기죠? 네, 아까 보여드린 이 바이올 메디컬 클러스터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게 이루어지게 되면 너무 좋죠. 네, 정말 이 지역 일대에 거주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축복이 될 수도 있는 이런 부지가 생기게 되는 거고, 아레나가 생기고 직장이 위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업무와 판매 시설까지 같이 위치하게 된다면 이 지역이 어떻게 바뀔까요? 여기에서 되게 발을 잡았던 게 바로 이 도봉 면허시험장 이전 부지였어요. 이게 원래 의정부로 이전되기로 했었어요. 근데 의정부에서 안 받는다 그랬어요. 이런 혐오시설 서울 거를 왜 의정부에 갖고 와라고 했었는데, 최근에 의정부에 이 장암에 있는 땅을 노원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이 군부대 이전부지 땅을 이쪽으로 이전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발표했고, 이거에 대해서는 의정부도 오케이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면허시험장을 주관하고 있는 경찰청이랑 지금 최근에 마지막 협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는 이전될 것 같아요. 그러면 도봉면허시험장은 의정부 장암 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고, 창동 차량기지는 남양주 진접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서울 내에서의 혐오시설들이 외곽으로 나가게 되고 그 지역에는 교통을 얻게 됐죠. 그러면서 여기에는 이제 개발을 갖고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서울을 계속 공부하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이유들이 바로 이런 데서도 같이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전하게 된다면 정말 멋진 모습으로 그려지지 않을까요? 네,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거는 제가 안 보여드리고 넘어간 것 같은데, 아까 이거는 동부 차량터미널 부지, 장안동 일대에서 여기 중랑천 바라볼 수 있는 요 부지가 지금 이렇게 개발된다는 거고, 이것 또한도 업무시설 포함해서 내년이면 착공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업무시설 포함해서 공동주택도 짓고 있고 이제 이런 테라스 공간까지 같이 넣어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은 조망을 바라보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빌딩을 짓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상업지로 개선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고, 이런 게 생성이 되면 직장을 유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기대감 있게 봐줘야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이런 차량기지가 얼마나 많은 부지를 차지하고 있었냐면, 용산 제일 크죠. 이 용산은 이제 국제업무지구로 다시 탈바꿈을 할 예정이고 가장 큰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곳이기도 하죠, 도심 내에서는. 그리고 나머지 지역에 지금 강북권으로 본다면 이문, 창동, 신내가 다 강북권에 위치하고 있죠. 이런 곳들이 다 이전 예정이고, 아까 여기에 덧붙여서 청량리 일대 이전시켜야 되죠.
근데 이런 것들까지 포함한 이전 계획을 갖고 있는 그런 부지들입니다. 그래서 이문 차량기지 이전 같은 경우도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작년에 다시 서울시에서 기본구상에 넣게 되면서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어요. 이전 용역이 진행 중이라는 거죠. 이런 이전하는 거는 갑자기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전을 하려면 사업성에 대한 분석들을 해야 되고 왜 이전해야 되는 이전 타당성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용역을 맡겨서 이런 것들이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고 이게 어느 쪽으로 이전하게 됐을 때 어떤 효과를 가져오게 될지 이런 사업 보고서를 기반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용역 작업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10년 대계 사업이 시작됐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문일대 투자를 하시거나 이문일대 집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전 계획이 이제 순차적으로 좀 진행되려고 하는구나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은 거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같이 담아봤어요. 자, 그리고 마포 상암 일대 항상 얘기가 많이 나왔죠. 여기에는 뭐죠? 컨텐츠입니다. 이 컨텐츠 산업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서남권의 마곡 쪽이랑 같이 클러스터 사업으로 연결되게 되는데 여기에 그래서 들어오게 되는 건 항상 뭐 컬처, 미디어 이런 곳들이 같이 연결되고 봐주셔야 되는 거는 바로 수변 개발 사업이에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굉장히 좋아하는 게 한강변, 수변, 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천변과 연결되는 그런 사업들을 유치하거나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큰 노력을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해나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너무 좋은 시설들이 있죠. 과거에 혐오 시설이었던 부지를 지금 현재 공원으로 탈바꿈시키고 이런 공원들 위에 어떤 것들을 덧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대관람차까지 만들어서 유치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원래 안 보이던 사업들이 이제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문화시설들이 많이 유치되는 그런 공간이겠구나. 그리고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선구지는 바로 상암 일대가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대관람차가 만들어지게 되면 정말 좋은 뷰를 보게 되고 이 수변시설을 포함한 유유시설들은 많은 시민들이 언제고 나와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로 자리매김하겠죠. 그래서 이 DMC 수색 뒤편은 배후 주거지로서 자리 잡아가고 있고 문화시설들은 거주하시는 분들이 언제고 편하게 넘어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들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곳들의 특징은 뭐냐면 서울 시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서울에 왔을 때 새로움으로써 느끼고 즐기고 소비하면서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서울은 대한민국 내에서 경쟁하는 그런 도시가 아니라 글로벌 사회에서 경쟁하는 그런 도시로 키우려고 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전략이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DMC역 같은 경우도 복합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민자 사업인 롯데몰이 같이 들어오게 되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아마 롯데 쪽에서는 DMC역 개발에 같이 참여를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서울 대관람차는 생기게 되면 저도 꼭 한번 가보고 싶네요. 저쪽 지역에서 바라보는 한강과 자연환경 좋은 곳들을 같이 바라보면서 날 좋은 날에 해질녘에 대관람차를 타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이 난지 하늘공원 일대를 어떻게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되게 큰 개발 계획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수색역 일대죠. 수색역 일대는 DMC랑 같이 엮어서 보셔야 되는데 이쪽 지역은 이미 큰 개발 계획을 갖고 있는 곳이고 이미 진행이 많이 되고 있고 과거에 제가 2017년, 16년에 임장 갈 때까지만 해도 이쪽 상암 쪽에 있다가 수색으로 넘어가면 약간 남한에 있다가 북한을 넘어간 느낌이었어요. 그 굴다리 하나를 건너서 위쪽을 바라봤을 때 정말 낙후된 곳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곳들이 이제 재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정말 이 DMC 일대의 배후 주거지로서 자리매김을 해나가고 있죠. 근데 아직 부족한 게 이 수색역 일대가 덜 개발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수색역 일대도 더 개발시키려고 하고 있고 이런 곳들이 상업부지로서 바뀌게 되고 민간사업이 같이 참여를 하게 돼서 여기에 산업, 주거, 업무, 복합시설들이 더 들어서게 된다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여기에 일자리가 탄생하게 되고 많은 분들이 시설을 이용하게 되고 상업시설들이 더 자리매김하게 되겠죠.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포함해서 서부면허시험장 개발 또한도 여기에 같이 맞물리는 사업이죠. 서부면허시험장은 지금 XR파크로 재탄생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런 발전 기본 구상이 나오게 되면 여기에 용역 보고서가 나오게 되고 연구서를 바탕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에 발표한 이 내용들도 시장이 그냥 뚝딱 하고 만들어내니까 발표하니까 그때서야 뭐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과거부터 서울시에서 계속 정체돼서 뭔가 진행되지 못했던 것들을 다른 방식으로 조금 해소해보고 풀어보겠다라고 하는 시장의 의지가 담겨 있음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가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 많았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저는 좀 더 관심이 갔던 거는 바로 이거, 학교들이었죠. 학교 중에 이 6개 학교에 인센티브를 줘서 이 6개 학교와 연관되는 산업시설 그리고 기업들을 유치를 하겠다. 그러면서 R&D 캠퍼스를 선정해서 키워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대에는 뭐 첨단과학 융합연구센터를 만들고, 연대에는 반도체 클린룸을 만들고, 서강대에는 AI와 소프트웨어 창작교육센터를 만들고, 홍익대에는 에너지와 반도체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더 키워나가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선정된 세종대, 고려대, 서강대, 홍익대, 이대, 연대는 이미 너무 좋은 학교들이잖아요. 이런 곳들이 더 좋아지겠다는 것이고, 대학들의 경쟁력도 강화시키고 R&D 센터가 생기면 직장도 더 늘어나고 그거에 따른 시설들도 늘어날 수 있다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시설이죠. 지상철도를 지하화하고 나서 위에 숲을 만들었더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성공한 케이스죠. 경의선 숲길. 그리고 성공한 케이스 하나가 경춘선 숲길입니다. 이런 곳들을 이제 더 늘려나가겠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사업대상 구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게 관내 국가철도를 전부 다 이렇게 연장해서 어떻게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상철도 지하화를 이제 특별법 제정해서 추진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런 곳에 선형공원화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선형공원화는 찬성입니다. 공원을 같은 면적을 만든다고 했을 때 한 부지에 원형으로 만들거나 네모나게 만들면 부지는 넓은데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적잖아요. 근데 선형으로 만들면 부지는 적더라도 그 인접지에 진입할 수 있는 공간들이 너무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정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라고 보여지는 게 바로 이 경의선 숲길이잖아요. 이 숲길 일대로 정말 많은 상업시설들이 자리 잡게 되고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하는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고, 녹지 공간을 확충함으로써 쾌적한 휴식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게 엄청나게 매력적이었고, 실제로 처음 만들어졌을 때보다 그 이듬해, 지금 현재가 너무 좋은 모습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걸 봤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는 빨리 더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공간 어떻게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문화시설들 포함한 자연환경 시설들을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전 좀 아쉬운 게 제가 좀 그런 걸 다녀보고 싶어서 그런지 수영장을 좀 더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민간시설에서 만들기 힘든 거라서 그런 건 좀 공공에서 만들어주면 좋겠고, 도서관들을 진짜 획기적으로 멋있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거는 그냥 제 의견입니다. 앞으로 더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는 이런 것들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내 집 마련하실 때, 혹은 내가 이제 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하실 때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면서 공부를 해야 될지를 발표 자료들을 바탕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 내용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오늘 내용 너무 급박하게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조금은 한정적이었지만,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1억으로 내 집 마련 시리즈, 혹은 6억짜리, 혹은 8억 미만 아파트, 혹은 9억 미만 아파트, 이런 시리즈를 준비할 때 여기에서 이제 맞물리는 그런 지역들의 개발 호재들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이 지역에 간접적으로 어떤 아파트들이 영향을 받고 어떤 아파트들을 여러분들이 좀 주되게 살피셔야 되는지를 한번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들을 갖기 전에 사전 작업으로서 이 발표 자료를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쉬지 않고 그냥 제가 막 찍었는데 너무 영상이 길어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보신 분이 있다면 제가 진짜 박수 쳐드리고 싶고요. 그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저희 채팅방에 꼭 들어오세요. 채팅방에서는 여러분들이 진짜 양질의 질문을 남겨드리면 저도 정말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는 편입니다. 1대1 개인 상담은 따로 하고 있진 않습니다. 제가 뭐 채팅방에서 여러분들을 개인 상담을 위해서 이렇게 모시거나 하진 않기 때문에 그런 상담은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 질문 남겨주시는 거에 대한 답변은 제가 성심성의껏 남겨드리는 편이니까 채팅방으로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는 같이 호응하면서 남겨주셨으면 좋겠고, 급작스럽게 찍는 거다 보니까 이게 부족함이 많은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도 다음번에 다시 한번 보완 자료로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네, 그런 것들 찍고 나니까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네, 이 내용들 바탕으로 다음번에는 조금 더 좋은 유튜브 영상 만들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